버스 중간쯤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중년 남성이 비틀거리며 올라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웅얼거리더니 갑자기 강지우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군인이구나? 예쁘네. 예뻐. 취객은 술 냄새를 풍기며 강지우 옆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다른 승객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리 좀 옮겨주세요. 강지우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취객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뭐야? 군인이 뭐 대단한 줄 알아? 요즘 여자들 참... 취객이 강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버스 앞쪽에서 조용히 일어선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걸음걸이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손 치우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취객이 고개를 돌리며 비웃었어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아줌마나 가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여성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취객의 손목을 정확히 잡더니 그대로 비틀어 올렸어요. 아, 취객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지만 그 여성의 그립은 쇠사슬처럼 단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 않겠어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냉정한 목소리에 취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손목이 꺾일 것 같은 고통에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버스, 아니 조용해지자 그 여성은 강지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지우는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여성은 이미 자리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렇게 침착하고 강인한 여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 운명적인 상황, 그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이틀 후 강지우는 제7보병사단 본부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 배치받은 부대의 첫 출근일이었거든요. 아침 7시,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대 안은 이미 활기찬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지우 소위님이시죠? 사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관이 안내하는 대로 사단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강지우의 마음은 점점 긴장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투스타라는 최수연 사단장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사단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강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저기 버스에서. 그렇습니다. 다시 만나네요. 최수연 사단장의 의자에서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간인 옷차림이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반듯한 군복에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위험을 더했죠. 앉으세요. 버스에서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괜찮았나요? 네. 도움 주신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이실 줄은. 최수연은 강지우의 목걸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의 은색 목걸이였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목걸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야학 선생님이셨는데 강지우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최수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야학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뭔가 기억이 스치는 듯 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진우라고 하셨어요. 1998년 양양 산불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최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 그리고 1998년 양양 산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기억 속으로 밀려들어왔어요. 잠시만요. 최수연이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하얀 바탕에 작은 나비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죠. 강지우는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목걸이와 똑같은 나비 무늬였거든요. 이것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죠? 이 손수건의 주인이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최수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2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연기와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야학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가 건네준 물 한 모금이요. 할아버지께서 군인을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그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등병이었는데 산불 진화 작전 중에 부상을 당했거든요. 최수연은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강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행이 이렇게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최수연은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강태석을 만나러 갔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있는 건물은 분주한 오후의 활기로 가득했어요. 수사관들이 오가는 복도를 지나며 최수연은 마음을 정리하려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7보병사 단장 최수연입니다. 강태석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주셔서 놀랐습니다. 강태석은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베테랑 수사관다운 침착함이 느껴졌죠. 그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여러 사건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께서 과거에 군 관련 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네. 아버지는 야학 선생님이셨는데 1998년 양양 산불 때 돌아가셨어요. 강태석의 목소리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최수연은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것을 보신 적 있나요? 이건 어머니가 수놓아 주신 손수건이에요. 아버지께서 항상 가지고 다니셨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신 거죠? 강태석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수연은 천천히 그날의 일을 설명했어요. 산불 진화 작전 중 부상당한 자신을 박진우가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그리고 그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싸주었는지를요.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강태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군인들을 도왔다가 화상을 입으셨다고만 하셨죠. 박진우 선생님은 저를 숨겨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신분을 묻지도 않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셨습니다. 강태석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였죠. 이 일기장에 그날의 기록이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최수연이 일기장을 펼치자 박진우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산에서 다친 젊은 군인을 만났다. 이등병이라고 하는데 화상이 심해서 집으로 데려왔다. 아이가 너무 아파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같다. 빨리 나아서 부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최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7년 전 그 따뜻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아버지는 항상 그런 분이셨어요. 남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일로 화상 후유증이 심해지셨어요. 강태석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건강이 악화되어 몇 년 못 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제가 경찰이 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에요. 남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우도 같은 길을 택했군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일이었어요. 선한 영향력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며칠 후 최수연과 강지우의 버스 사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여성 투스타 사단장의 시민 보호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예상보다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사무실에서 윤상철이 그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겉보기엔 성공한 기업가 같았지만 얼굴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어요. 최수연, 아직도 저렇게 잘 나가고 있구나. 윤상철은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려쳤습니다. 10년 전 군납비리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그에게 최수연은 평생의 원수였거든요. 당시 감사팀장이었던 최수연이 그의 비리를 폭로했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부장님,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옆에 서 있던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상철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최수연의 딸, 최하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이었죠. 저 여자의 약점을 찾았어. 바로 딸이야. 딸. 화면에는 최하윤의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습, 자주 가는 카페까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네요. 근데 이걸로 뭘 하시려고... 복수야. 저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이번엔 내가 저 여자 인생을 망쳐줄 차례지. 윤상철의 눈에 위험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민수 불러. 그 애가 청년 가장 행세를 잘하잖아. 이틀 후 최하윤이 평소 가던 카페 앞에서 한 젊은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낡은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윤상철의 지시를 받은 민수였죠. 최하윤이 카페에서 나오자
민수가 일부러 그녀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치신 건 아니죠. 최하윤은 친절하게 웃으며 떨어진 그의 물건을 주워주었어요. 민수는 계획대로 고마워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요. 민수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최하윤은 그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자란 터라 가족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특히 마음이 약했거든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효자시네요.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며칠에 걸쳐 민수는 최하윤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 계속되었고 최하윤은 점차 그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윤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 혼자 있기 무서워하시는데 잠깐만 와서 함께 있어줄 수 있을까? 선량한 마음씨의 최하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윤상철이 계획한 날이라는 것도 모른 채로요. 최하윤이 연락이 안 된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평소라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왔어요. 라고 인사하는 시간이었는데 집은 조용했어요. 최수연은 처음엔 친구와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하윤아, 어디 있니? 엄마한테 연락해. 몇 번째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다는 안내만 들렸죠. 최수연의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단장으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했겠지만 딸 일이 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강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팀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 딸이 연락이 안 돼요. 언제부터요? 오후 3시쯤 학교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강태석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이나 사람은 없었나요? 최수연은 머릿속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그리고 과거의 원수들, 사단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적이 없지 않았거든요. 1시간 후 강태석이 몇 명의 수사관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최수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확인해봅시다. 수사관이 최하윤의 계정을 살펴보니 며칠 전부터 한 젊은 남성과의 대화 기록이 보였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의 남성이었어요. 이 사람과 오늘 만나기로 했네요.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고 하면서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하윤이가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최수연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느라 바빴던 자신 때문에 하윤이가 더 남을 도우려 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폐쇄회로 TV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사팀은 하윤이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나와 평소 가던 카페를 거쳐 낯선 남성과 함께 택시를 탄 모습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택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연락해보죠. 택시기사의 증언으로 최하윤과 민수가 강북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에서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곳은 이미 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마친 상태여서 관리가 소홀한 곳이었죠. 그곳이라면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네요. 강태석은 즉시 특수부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최수연도 군 쪽 지원을 요청했어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최수연의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남들을 지켜온 군인이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딸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그 시각, 하윤은 어둠컴컴한 지하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이미 늦은 후였어요. 무서웠지만 어머니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믿음만은 굳건했습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창문이 베니어판으로 막혀 있었고 가로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강태석이 이끄는 수사팀과 최수연이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열감지 장비로 확인한 결과 지하 창고 쪽에서 생체 반응이 감지됩니다. 특수장비팀 요원이 보고했어요. 최수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윤이 저 어둠 속에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강태석이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수연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단장으로서의 이성보다는 엄마로서의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최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주저없이 받았습니다. 최수연이지? 누구세요? 윤상철이야. 기억나지? 최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군납비리로 불명예 전역시킨 바로 그 남자였어요. 내 딸이 지금 내 손에 있어. 예쁘더라. 하윤이가 당신이 뭘 원하는 거죠? 최수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간단해. 네가 10년 전에 날 망쳤으니 이번엔 내가 널 망쳐주는 거야. 네 딸의 목숨을 담보로 말이지. 윤상철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이정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건이 뭐죠? 언론에 네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비리를 자백하는 거야. 그리고 사단장직에서 물러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언제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인정하기만 하면 되니까. 아니면 딸은 못 볼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수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단장님, 범인과 통화하신 건가요? 강태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최수연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윤상철.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강태석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과거 수사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어요. 10년 전 군납비리 사건 관련자죠. 당시 사단장님께서 감사팀장으로 그를 수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정당하게 수사했을 뿐인데 복수를 하겠다는 거군요. 최수연의 얼굴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하 창고에서는 하윤이 손목이 꽁꽁 묶인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부장님. 전화통화 잘 됐죠? 이제 어떻게 하죠? 계획대로 진행해. 저 여자가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하윤은 무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저씨, 제발 저를 집에 보내주세요.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시끄러워. 네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처럼 강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윤상철은 계속해서 최수연에게 압박을 가했고 언론 자백을 요구하는 시간을 점점 단축시켰어요. 강태석과 특수부대는 지하 창고 주변을 완전히 포위했지만 함부로 진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절대 범인의 요구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강태석이 강경하게 말했지만 최수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딸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때 지하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윤상철의 지시에 따라 창고 한쪽에 불을 붙인 것이었어요. 부장님, 불 붙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해칠 생각은 없었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하윤은 연기 냄새를 맡고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저씨, 불이 번지고 있어요. 위험해요. 시끄러워. 네 엄마가 항복하면 끝나는 일이야. 민수도 사실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협박으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화재가 시작되니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밖에서 연기를 본 강태석이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돌입합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최수연이 따라 나서려 했지만 강태석이 만류했어요. 안 됩니다. 전문 수사관이 들어가야 해요. 제 딸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하윤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강태석의 말에 최수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단장으로서의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어요. 강태석은 방독면을 쓰고 연기가 자욱한 지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윤아, 아빠가 왔어. 강태석의 외침에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를 따라 다가가니 구석에서 손목이 묶인 채로 웅크리고 있는 하윤을 발견했어요.
그 옆에서는 민수가 칼을 들고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해를 해칠 거야. 민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하윤을 해칠 의도가 없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았어요. 진정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강태석이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으로 범인의 심리를 파악하려 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한 일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윤상철에게 속아서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민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칼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격투가 벌어졌어요. 연기 속에서 벌어진 짧지만 치열한 싸움 끝에 강태석이 민수를 제압했습니다. 하윤아, 괜찮니? 강태석이 하윤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어요. 하윤은 무사했지만 연기 때문에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빨리 나가자. 강태석이 하윤을 업고 창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최수연이 딸을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끌어안았어요. 하윤아, 다치지 않았니?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최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강인했던 여군 사단장도 딸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윤상철은 납치 교사 혐의로 구속되었고 민수도 실행범으로 기소되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경우 윤상철에게 속아서 저지른 일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수연은 사단장실에서 하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딸이 겪은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일로 많은 걸 생각해봤어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뭘 생각했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강 아저씨 같은 경찰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최수연은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하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경찰이 되고 싶다고? 네. 강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석과 강지우가 함께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단장님. 하윤이 괜찮은지 안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고마워요. 팀장님 덕분에 하윤이를 무사히 구할 수 있었어요. 강태석은 가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유품인데 하윤이에게 주고 싶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야학교사 자격증이 들어있었어요. 박진우가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것이었죠. 이걸 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남을 가르치고 도우며 사셨거든. 그 정신이 네 엄마를 거쳐서 너에게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야. 강지우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군인이 됐어요. 하윤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을 도우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네, 꼭 그런 사람이 될게요. 하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최수연은 딸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키우느라 걱정이 많았는데 하윤이가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주어서 고마웠어요. 그런데 사단장님, 버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깊은 인연이 있을 줄은요. 강지우가 감에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런 만남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최수연은 박진우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27년 전 산불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신이 도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강태석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행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네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모두 남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은 같았어요. 박진우의 야학교사 정신이 최수연의 군인 정신으로, 강태석의 경찰 정신으로, 그리고 강지우와 최하윤의 새로운 꿈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계속 전해지는 것이었죠.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이 자격증이 아니라 남을 돕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하윤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을
이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